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장윤미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주말도 잘 보내고 있고 그런데 좋은 뉴스가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사건, 사고도 그러게요. 많고 또 뭐 식탁의 먹거리와 관련된 우려들도 많아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서 좀 즐거운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관련된 이야기 또 오늘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폭풍, 육사 독립군 흉상 철거 논란, 은평 흉기난동 경찰과 대치 중 치킨 소주 달라.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폭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6일차가 됩니다. 오늘 벌써 6일차가 됐네요. 이 방류 이후에 후폭풍이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5일 이 정부의 1일 브리핑에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오염수, 우리가 오염수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어를 두고 나온 발언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기자들로부터 이제 쏟아지고 그렇죠. 있죠. 일단 정부 입장은 안전하게 이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다. 뭐 일본으로부터 데이터도 관련해서 공유를 받고 있다라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 중에 한 기자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정부에선 기본적으로 찬성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용인하는 것처럼 네, 이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통용해서 그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럼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거는 사실 용인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용어를 수정할 계획은 있지 않은지를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 용어는 지금 IAEA가 쓰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정에 맞게 오염수라고 지금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오염수라는 이 표현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죠. 해양수산부 네. 차관은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단 어민과 상인들로부터 들으면 수산물과 관련해서 이게 생계와 직결되는 그렇죠. 분들이신데 이걸 안전하다고 정부에서 홍보해 주기를 좀 바라는 부분도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염수라고 쓰는 게 국민들에게 그럼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당장 우리 입에 들어오는 수산물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용어를 좀 순화하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요청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조금 이 용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이게 정부 부처 내에서도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공식적으로 이건 정확하게는 오염수라기보다는 오염 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염수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니라고 했다. 또 여론에 좀 그랬죠. 역풍을 맞았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잠잠해진 상황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런 혼선이 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다음 날 일본 정부가 주변 바닷물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사성 물질인 이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일본은 방류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국가들이 워낙 많다 그렇죠. 보니까요. 이 물을 그런 원전을 방류한 그 인근 그리고 더 멀리 해서 이 샘플을 추출해 가지고 이른바 삼중수소.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이 알프스라고 하는 그 제어기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그렇죠. 물질들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이 물질의 수치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 오전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 떨어진 한 11개 지점 표본을 추출해서 이 삼중수소 농도를 체크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단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리터당 7에서 8베크렐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식용이 가능할 정도로 좀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일본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세 개 지점에서 제일 좀 우려가 큰 세슘 137 네. 그 농도도 함께 조사를 했는데 이 전부 하한치를 밑돌았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 정부는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결국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해양수산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직후에 진행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가 모두 WHO의 이 먹는 물 기준치가 네.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좀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마찬가지로 좀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닷물의 표본 추출을 통해서 이 삼중수소 농도를 체크했을 때도 안전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그 인근 해역에서 뭐 어종을 채취해서 또 분석을 해본 결과 이 검출이 이제 우려할 수준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WHO의 먹는 물 기준 이런 국제 기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대통령실이 사실상 키를 쥐고 제작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네,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더니 이제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이 정부 부처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방사능 수치와 관련해서 공기 중에도 떠다니기도 하고 뭐 계란에도 있고 커피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이런 채소류나 공기에 다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잦아들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세슘이 어느 농도 이상인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일본 해역에서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 기준치가 180배 베크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럭이라는 어종 자체가 이게 해역에서 많이 이동을 하지 않아서 막 한국은 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해수는 굉장히 돌고 돌아서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 늦게 온다라고 했지만 어종은 또 이게 뭐 가로막이 있거나 맞아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우려, 걱정, 불신은 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방류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국민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함으로써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할 우리 측 전문가 3명이 어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요, 한국 네. 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 직원분들입니다. 이 방사능, 원자력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현지에서 체크를 한다면 뭔가 국내에 있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보다 훨씬 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기도 한데 네. 사실 좀 아쉬운 건 원래는 후쿠시마에 우리나라 인력이 전문가들이 상주하기로 그렇죠. 협의를 상주하기로 했었죠. 했었거든요. 근데 상주하는 것에는 일본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럼 2주에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하러 가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 현지에서 어느 정도나 체류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정부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종전에도 방류 이전에도 갔지만 샘플 채취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뭔가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이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제 국민의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다 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방문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자 국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유나 씨가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류를 규탄했다가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유나 씨는 일단 자우림의 메인 보컬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여성 보컬로는 좀 압도적인 또 아우라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사회참여적인 메시지를 그간 노래에 담아서도 많이 내기도 했어서 본인의 SNS에 팬들도 상당히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RIP 지구, Rest in Peace.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구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러면서 해당 글을 올린 내용을 보면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예요. 본인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디스토피아 미래의 세계를 그린 블레이드 러너 영화를 거론을 하면서 거기 영화에 보면 이제 방사능 비가 내리고 환경이 상당히 오염되고 지구가 굉장히 훼손돼서 어둑하고 굉장히 좀 디스토피아의 면모를 아주 상징적으로 그린 영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소환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대비를 해가지고 문제 지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의 SNS에도 이게 단순히 뭐 방사능 수치가 많이 검출되는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된다, 미역, 김,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 환경의 문제고 그렇죠. 미래 세대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앞세워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좀 쪼그라들게 하는 이슈로 가져갈선 안 된다라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 건데 이 글을 두고 정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김유나 씨가 글을 올린 뒤에요.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정말 그 김유나 씨 SNS가 뭐 댓글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갑론을박이 그 SNS 상에서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이런 입장을 좀 정치적인 입장으로 판단받을 수 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소신을 표현해줘서 정말 고맙다, 응원한다, 그 뜻에 공감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비판 댓글도 있습니다. 이제 비판 댓글은 이제 40대로서 뭐 이념의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부터요. 또 하나는 김유나 씨가 2016년도인가 저도 그 당시에 그 프로를 봤던 기억이 나요. 오사카에 이제 연예인들이 가서 먹방을 하는 그런 프로가 상당히 인기도 있었고 이게 케이블 TV의 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초밥도 먹고 우동도 먹고 뭐 이랬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에 출연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소환해서 그렇게 일본산 음식을 잘 먹었던 분이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또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김유나 씨의 글에 전효옥 전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효옥 전 의원은 지금 투병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SNS상에서 본인 입장을 많이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유나 씨에 대해서 정말 크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일단 처음 이유는 이 원전 사고가 있었던 게 2011년도잖아요. 그러면 그때 원전이 이제 파손이 되고 바다로 이제 많이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 침묵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큰 소리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쇠고기 파동 때에 또 나 이 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다라고 이게 청산가리에 비유했던 여배우를 다시금 또 소환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부적절하다라고 거의 이제 비난에 가까운 비판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이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전 국민적으로 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좀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실제 상황은 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뭐 수산물을 전면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아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중국에서 사실 일본,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관광객 그 금지를 풀어준 게 얼마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으로 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한국을 경유해서 유람선으로 일본으로 빠지는 그런 관광 상품을 선택하신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취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일본 가지 말고 뭐 유럽을 가든 독일을 가든 그렇게 상품을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입니다. 단순히 수산물 소비만 중국 내에서 하지 않겠다는 걸 넘어서요. 일본 내 화장품, 일본 내 생활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매 운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중국 내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다 보니까요.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의 자국민들에게 만일의 사태를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각별히 좀 주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상황까지 왔네요. 그렇습니다. 대사관에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사실 한 거예요. 네. 주의를 당부를 한 거죠. 사실 뭐 한중일 저희가 세세하게 보면은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 큰 소리로 일본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인인 걸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대사관 업무 때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인들이니까요. 갈 때는 주변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고 혹시 타겟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현지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이런 안전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후쿠시마 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정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일본의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중국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고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 특히 어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여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생계에 타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설득을 가져가고 있냐면 우리가 생산로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수출국의 문이 닫힌 겁니다. 중국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홍콩도 마찬가지거든요. 홍콩도 수입하지 그렇죠. 않겠다고 했는데 수산물 수입 2위 시장이 홍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랑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체 100%로 했을 때 비중으로만 따지면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산물을 수입을 하는 국가인데 전면 금지를 해버리니까 일본의 현지 언론에서도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줄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사적으로 그렇다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비교적 중국, 홍콩 등지에 비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좀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죠. 정부의 공식 입장은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그 수출선을 확보해야 되는 직면 과제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이 부분이 안전하다고 정부에서도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수입을 사실상 강제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이후에 사고가 난 이후 우리가 계속 국제 분쟁으로 다퉜었거든요. 졌다가 이겼다 막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군대, 학교 급식, 사내 급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선택해서 재료를 받아서 그렇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수산물이 올라와도 어묵 같은 것도 다 수산물이 다 들어가는 건데 미역, 소금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좀 진작시켜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도 있어서요. 국민들의 불안이 또 중국, 홍콩 이런 문제와 연계지어서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미국 국무부는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다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방류 전에도 사실상 뭐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 지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일본과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미국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과학에 기반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프로세스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일본의 지속적인 투명성 유지, IAEA 및 지역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관여를 환영한다라고 해서 논의의 장을 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제사회의 입장이 다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태평양 인근 도서 국가들은 반대 입장을 명료하게 하고 있고요. 일본이 사실 올 초에 G7 회의에 G7 국가니까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대단히 유사한 발언을 일본의 한 장관이 했어요. 일본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투명하게 이 절차를 공개하고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바로 면전에서 옆에 앉아있던 독일 환경부 장관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다 동조하는 거 아니라는 취지로. 그리고 독일은 또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하는 시책을 갖고 있기도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굉장히 지금 이 동맹관계가 탄탄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논평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까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요.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이제 직후란 말이에요. 이 시점을 고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시점과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어떤 분석, 예측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미일의 공고한 사실상의 어떤 동맹의 어떤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방류를 하니까 그럼 그 공식적인 석상에선 이야기가 안 나왔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뭔가 암묵적으로 있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선 아니라고는 하긴 했지만 이런 일본의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총선 내년 4월에 있는데 그 시점 앞두고 방류가 되면 이건 너무 이제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 차라리 방류 시기를 좀 앞당겨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어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또 확인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을 두고도 상당히 좀 미묘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야당 의원들이 어제 일본 현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직전부터 방류 이후에 대대적인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그랬죠. 했고요. 예, 민주당 지도부, 정의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기도 했고, 그리고 몇몇 의원들은 아예 일본 현지에 가서 일본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어민단체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노조, 정당 이렇게 한 300개 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시민집회 연합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과 같이 연대해서 일본 현지에서 이제 민주당의 우원식, 양이원영, 그리고 정의당의 강은미,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일본으로 직접 출국해서 그 함께 집회를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일단 우리나라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 밝히고 오기도 했고요. 또 런던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바다에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그런 국제사회의 기준을 어겼다는 점을 좀 주장하고 온 상황입니다. 이 일본에서요, 이 오염수 해양 방류 후에 현지에서 해양 방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은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글쎄요, 긍정 평가가 더 앞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마이니치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이틀 동안 돌려서요. 방류 이후에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전한 겁니다. 여론조사 형태였는데요. 일단 후쿠시마 제일 먼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9%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죠. 네.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다. 29%. 그리고 모르겠다 22%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 전문가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상당히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본인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어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를 물려서 막 몇 대가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이 이어받아서 이걸 약간 가업 형태로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잘하는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할 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는 그런 일본의 분위기도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이 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항상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은 된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고자 한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저도 이 한국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이 여론조사 결과에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육사 독립군 흉상 철거 논란입니다.
국방부가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육사의 교내 총무관이라고 해서 대단히 좀 주요 포인트가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육사의 정신을, 그러니까 군인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독립군, 독립운동가 5명의 흉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흉상 제작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의미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 탄피 300kg를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엔 독립운동을 실제로 하고 일제강점기에 있을 땐 탄피를 구하는 게 상당히 또 어려웠다라고 해서 그 의미를 담았다는 건데요. 일단 흉상으로 새겨진 우리의 독립운동가 5분의 성함은 이렇습니다. 김자진, 홍범도, 이회영, 이범석, 지청천. 이렇게 5분의 흉상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옮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옮기냐? 옮기는 이유를 이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더 이걸 예우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면 이게 공산주의 운동 전력이 있어서 군인 정신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이전은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이종섭 장관이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러 공을 세웠죠. 근데 뭐 레닌으로부터 총을 뭐 사사받기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일단 해방 정국이 오기 전이라서 우리나라가 어떤 체계를 선택할지가 미지수인 상황이었고요.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 계열의 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때는 또 미소 이런 대립 국면이 뭐 냉전 체계 이런 게 성립되기 훨씬 이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같은 잣대로 절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분의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공산주의 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옮기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뭐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이런 독립운동은 같이 뭐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이요, 이 독립운동 흔적지우기다라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광복회장에 새로 취임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계시는데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아들인 그 이철우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였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 지금 이제 광복회장이시니까 이 회장에게 아버지라고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뭐 약간 멘토 역할을 하기도 네. 하고 정치에 다시 입문을 할 때 뭐 조언을 많이 들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광복 회장 이종찬 씨가 굉장히 격노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흉상 철거 반역사적인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냥 공산주의 전력, 사회주의 찬성 그 이력을 문제 삼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 또 언짢고 화가 났을까라고 보면 지금 철거하기로 한 이회영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든요. 증손자고 이회영 그 일가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지금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어마어마한 가사를 다 탕진한 겁니다. 다 지원한 거예요. 독립운동에. 그런데 그 뜻을 기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흉상을 사실상 대단히 불명예스럽게 이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쓴소리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철거를 하면 거기를 빈 공간으로 두느냐. 그렇다는 이 계획이 아닙니다.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대체로 넣겠다는 건데 백선엽 장군 6.25에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죠. 하지만 한 인물에 대해서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또 친일 전력이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후손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 부분이 더 부각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지만 아니 친일 운동에 전력이 있는 사람은 흉상을 새로 제작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사회주의 이력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제작된 흉상을 옮기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과잉 이념 논쟁을 자초하는 꼴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비판 목소리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요. 여권 일각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좀 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주 비판 목소리를 크게 내죠.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웠던 그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을 도외시하고 역사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만 보더라도요. 일단 남로당 이력이 문제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건 역사적 팩트예요. 사실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지금 기념관 세운다 어떤 움직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왜냐하면 남로당은 뭐 되고 뭐 공산당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악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여권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아니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참 할 일도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홍범도 장군이 건국훈장을 받았는데요. 그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서한 것도 이거 취소해라. 흉상도 철거하는 마당에 이거 왜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일관되게 입장을 못 내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사실 논란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한 보고 없이 했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그러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낳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윤석열 정부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상당히 항상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흉상이 또 제작 설치가 됐다 보니까 이게 전 정부 지우개 성격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거는 우리 국군의 뿌리가 대한 독립군과 이 독립군의 또 후신인 광복군에 있다는 사실을 좀 망각한 처사 아니겠느냐라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고요. 국권을 잃고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만주, 연해주 여러 세계를 떠돌면서 독립운동을 정말 해외에서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뜻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참 이런 여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입장일까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건 대통령실 소관이라기보다는 국방부 그리고 육사가 알아서 잘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강경하게 내면서 대통령실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의경을 확대하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치안이 불안하니까. 근데 의경이 폐지가 된 거는 일단 군에 흡수되는 인력 자체가 대단히 줄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복무를 대체해서 경찰을 선택한 사람들이 정말 직업 경찰처럼 뭔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보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얘기했을 거라고. 이건 굉장히 또 어떤 크게 바뀌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의 과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커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정말 보수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좀 선긋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사실 나옵니다. 군 안팎에서는요, 이 홍범도 장군 등 흉상을 이전하고 이 한국전쟁 영웅으로 불리는 백선엽 장군과 6.25 전쟁 시기 이 미국군 제8군 사령관으로서 참전했던 이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 등의 흉상이 육사내로 새로 설치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무슨 라디오에서 보수 패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백선엽 장군의 뜻을 기를 필요 있죠. 그리고 뭐 메가더 장군도 뭐 만든다, 뭐 여러 이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같이 설치를 하고 같은 공간에 두어서 그 뜻을 충분히 기릴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독립운동가는 과거의 어떤 이력을 문제 삼아서 사실상 철거를 하고 제외하고 이전을 하고 국민들 육사의 정신이 정말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어쨌든 뺀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제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산과 관련된 무엇라도 이 교집합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청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범도 이 흉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방부청사 앞에도 이제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 중에서도 역시 이제 이 홍범도함이 있는데 육산에 이렇게 흉상이 이전되면 철거가 된다면 사실은
뭐 글쎄요, 개명 논란에 휩싸이든지 아니면 앞서 언급드린 이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흉상도 뭔가 네. 따라서 철거가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만약에 일관성이 있으려면요, 육사에서 군인 정신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는 인물들이라고 평가를 받아서 이 5분에 대한 흉상을 철거한다면 지금 용산이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것도 사실 철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게요.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홍범도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이에요. 그럼 이 홍범도함이란 이름을 어느 정부에서 명명했느냐?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 정신을 기리는데 여야와 진보 보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랬던 건데 그러면 홍범도함을 그대로 두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육군사관학교가 독립군 흉상 이전 철거를 추진하려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파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긁어부스럼 격으로 육사 이전론을 재점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네요. 육사는 재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부지가 좋은 곳에 있거든요. 6호선 인접한 곳에 있고요. 네. 2만 평 부지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부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항상 부동산 공급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한 육사 빨리 이전해서 지방으로 가서 이 부지를 좀 부동산 어떤 시장에 좀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활용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았었어요. 한 2만여 채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문재인 정부 때 시책이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육사의 이런 이전 문제가 사실 잠잠하고 수면 아래 있었는데 사실 긁어부스럼을 만든 꼴이죠. 아니 육사가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 육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전 그리고 다른 회사 공사는 다 지방 이전을 했거든요. 계룡대에 가 있고 뭐 다 군시설이 이렇게 주요한 곳에 넓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전례가 또 없다 보니까 특혜 시비가 굉장히 있었고 형평성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논란까지 재점화되면서 이건 이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논의까지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 오늘 오전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이 육사에 설치된 독립군, 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신흥 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의 흉상은 옮기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5분의 결이 좀 다르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할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회영 선생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선조시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인지, 뭐 친소관계가 개입한 것인지, 그렇다면 다른 독립유공자들과 이회영 선생은 어떻게 뭐 결이 다르다는 그러게요. 건지, 그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그럼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안 옮길 것인지, 이런 게 상당히 이런 걱정을 한 전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념과 관련해서. 공산주의 뭐 이런 걸 입에 올리지 않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그쵸.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압승을 거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체제적으로나. 그런데 이런 과거의 낡은 이념이 다시금 소환되고 있어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독립운동을 이념 갈등의 소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 네.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념 딱지를, 그것도 우리의 독립유공자들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도 전문에 다 그 정신이 기려져 있잖아요. 3.1운동의 정신을 다 이어받고 뭐 4.19 혁명 이런 부분이 다 우리의 뿌리 속에 녹아 있는 건데 그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상의 이해를 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아주 간단한 잣대로 또 공산주의의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어? 찬성, 반대. 그렇다면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독립유공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년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해외 타국에서 극장 매표원인가를 하셨었어요.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가신 이후에 모실 때 여야 할 것 없이 다 정치인들이 그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 뜻을 기리는 게 대한민국 정신이니까요. 국민의힘의 정신도 민주당의 정신도 아닌 겁니다. 이건 국민들이 기리는 정신인 건데 이런 논란을 자초하면서 보수 언론에서도요.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그러게요. 모르겠다고 사설이 오늘 제가 봤을 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다 썼더라고요. 물론 뭐 전 정부에서도 원인 제공이 있다 이런 지적도 보수 언론에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논란이 사실 되지 않을 사안을 긁어부스럼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이 독립군 흉상 철거 논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은평 흉기 난동, 경찰과 대치 중 치킨, 소주 달랍니다. 지난 26일 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는데요. 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2시간 반 만에 이 남성이 결국에는 이제 체포가 됐는데 뭔가 술에 취해서 자해하려고 했다고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당시에 특공대까지 투입이 됐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서울 완전 은평구의 주택가였어요. 한 시민이 신고를 합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네. 놀랬겠어요. 요즘 또 강력범죄가 그쵸.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협조 요청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 특공대 오고요. 강력계 형사들 출동하고요. 이 남성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무려 2시간 반 동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다른 시민들을 위협한 건 아니고요. 흉기를 들고 경찰과 계속 대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크게 다치거나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중에 무려 2시간 반 동안 경찰이 이 사람을 정말 설득하고 그렇죠. 설득하는 과정 중엔 뭐 치킨을 사달라, 소주를 사달라, 뭐 자기가 술을 마셨는데 뭐 신병을 비관하기도 하고 가족 누구 아무개를 불러달라, 뭐 이러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좀 다친 사람 없이 검거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요, 이 담배 연기를 지적하자 이 남성이 격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시 현장 영상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이게 주택가다 보니까 온라인에 이게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 상당히 퍼지고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흉기만 들고 이 길을 막 배회했던 게 아니라 이제 담배를 태우면 이 주택가에선 담배 연기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하냐. 네. 여기 다 사람들 살고 하는 데인데 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격분해가지고 본인의 분을 못 이겼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최근에 다시 뭐 소개가 되는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 시민을 만약에 위협했다면 지금 경찰과 대치했던 건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이 담배 연기로 인해서 시비가 붙고 위협을 하고 사실상 폭행까지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폭처법상 또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야간이기 때문에 또 가중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이 남성 영장을 현재 경찰이 신청한 상황이라서 그 발부 여부 조만간 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요리사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 남성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했더니 조울증 판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잘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치료 이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상당히 좀 위협적인 흉기를 갖고 있었고 그 집에는 총 8점의 흉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이 30대 남성이 요리사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만두면서 칼을 본인이 갖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네. 지금 뭐 총기, 도포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법률이 따로 있죠. 그런데 이런 요리 도구로 사용되는 칼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집에 가져와도 사실상 사각지대가 그쵸. 발생하는 거죠. 이 남성은 상당히 많은 양의 또 흉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서 주제를 말씀드릴 때 치킨과 소주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찰이 정말로 실제로 치킨과 소주를 주면서 남성을 제압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누군가를 인지를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고 경찰에게 나 치킨도 좀 사달라, 나 소주 좀 사달라 했더니 경찰이 그 요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테이저건도 가져갔고 상황에 왜 즉각적인 제압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이 대치하는 상황이 우리는 다 어떤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그렇죠. 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자극을 쓸데없이 했다가는 정말 자해를 심각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즉각적인 대응은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열어뒀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경찰 특검대도 와 있었고 뭐 여러 지원 요청을 그렇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른바 대치를 하고 인지를 잡고 있는 만약에 이런 용의자들이 있으면 라포 형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업무에서도 뭔가 설득을 전담하는 팀이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따로 투입이 되잖아요.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이 뭔가 어떻게 보면 작은 요구잖아요. 치킨, 뭐 소주. 그러면서 그걸 들어주면서 좀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타일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평구에서는요, 이렇게 남성과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던 이 시점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는요, 이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있다라는 이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인 신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용산구 한강철교 위에 열차가 멈춰서는 또 소동이 있었네요. 그렇죠. 사실 사회적 긴장도가 너무 높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얼마 전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다가 맞아요. 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정말 슬리퍼 같은 거, 샌들 같은 거는 다 버려진 채 도망을 갔습니다. 이 일은요,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진짜 많은 분들이 탑승하는 그 구간이에요. 그렇죠. 한 여성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면서 던졌습니다. 그럼 이게 요즘은 무슨 생화학 테러도 뭐 그렇죠.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칸으로 혼비백산에서 이제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좀 해소되고 있지 않고 이게 개인적인 일탈로 하기에는 너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최근에 또 홍대역이었나요? 거기도 정말 많은 청년들이 타는데 한 50대 남성이 그랬죠. 본인의 가방에 달려있는 미니 나이프로 막 가격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지하철, 버스, 택시 다 일상의 공간인데 일상의 공간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이런 강력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이 늘 정말 긴장을 한 채로 어딘가로 이동을 하고 늘 정말 긴장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요, 이 편의점 직원의 태도가 퉁명스럽다라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려고 한 60대에게 이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이게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실형 선고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시비가 붙은 겁니다. 네. 요즘 이제 카드 결제를 거의 많이 하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는데 일단 13,500원어치를 이 가해자가 산 거예요. 네. 그러면 동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5만 원짜리를 내민 거죠. 근데 요즘 편의점에도 저도 식당 가서 현금 내려고 하면 거스름돈이 없어서 그냥 카드 그렇죠. 결제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50대 남성 직원이 아유 돈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퉁명스럽게 예,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응대가 엄청 적절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응대를 받고 아 그럼 뭐 카드를 내든지 현금이 없으면 뭐 뽑아서 사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 부분은요 얼마나 그 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웠냐면 다른 손님도 있었대요 편의점에. 근데 너무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신고도 감히 할 엄두를 그 상황에서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됐었는데요. 일단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단 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좀 참작했다고는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실 흉기 난동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요 사회적 공포감은 너무 크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오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의 심리가 잠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범행을 결행을 하면 그게 상당히 자극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안정망을 상당히 촘촘하게 해야 되고 물론 조현병에 있다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뭐 그쵸.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고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관리는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입원 제도 등등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은평구 흉기 난동 사건 짚어봤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평구 흉기 난동 사건 짚어보는 걸 마지막으로요. 생생법률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